자, 이번에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과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115번입니다. 복지국가 위기론이 등장한 건 언제쯤이에요? 1970년대 중반 이후잖아요. 이 배경이 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일단 냉전 체제의 붕괴는요. 대략 1990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대략 1989년에서 1991년 요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얘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을 찾으셔야 되고요. 일단 요걸 등에 업고 집권을 한 게 이제 신우파 정권이잖아요. 신우파 정권의 이념은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이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940년대 중반에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국가와 자본과 노동 간의 대타협의 시대였거든요. 화해적인 정치 구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기에 이제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또 균열이 생긴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1973년에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석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기본으로 생산 단가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면 원래는 시장이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운이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기본으로 석유가가 폭등을 하면서 기본으로 생산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지 않아도 물건값을 내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못 살겠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을 높여달라라고 하는데 임금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도 이게 많이 팔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일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물가는 치솟고 그리고 실업률도 치솟고 요게 이제 고물가 고실업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요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그간 194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장기 호황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경제가 잘 돌아가야지 세수가 늘고 그걸 기초로 복지가 발달할 텐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이거를 우리가 포디즘적 생산 방식이라고 118번에 3번에 있습니다. 포디즘적 생산 방식. 그래서 계속 생산 라인 돌리면서 만든 거 또 만들고 만든 걸 또 말고 기성품을 계속 만드는 거죠. 요게 되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포디즘적 생산 방식의 비효율성 요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해당이 되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116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시기의 사회적 위험, 산재나 사망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노령과 같이 근로를 할 수 없어서 소득이 빈곤해지는 요거 말고 그 외에 새롭게 대두된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게 된 배경, 출산율이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증가하면서 노인 부양비가 증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남성 가장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에서 가족을 돌보는 이런 식이었지만 이제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가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이런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전 시대에는 비정규직 이런 게 이제 많았다면 지금은 고용 유연화라고 얘기를 하죠. 노동 유연화, 노동 시장 유연화, 고용의 유연화 해서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고용 형태가 허용이 되면서 비정규직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로는 저학력 혹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혹은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근로빈곤층의 증가 이런 사회적 위험이 증가했던 거죠. 그리고 탈산업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늘어나는 것을 주로 이제 우리가 탈산업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고용이 증가했고요. 제조업이 감소한 거예요.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117번 제3의 길 하면 영국 학자인 기든스 떠올려야 합니다. 기든스가 강조했던 복지개혁의 방향은 가장 핵심은 그 이전 그러니까 194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복지국가 시대에는 베버리지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베버리지가 얘기하는 사회보장의 핵심은 소득보장이었거든요. 근데 기든스가 얘기하는 제3의 길은 소득보장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주는 복지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복지예요. 그래서 내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복지 말고 물고기를 잡을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인적 자원 개발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 퍼주는 복지, 이거를 예전식 복지국가라고 부른다면 사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복지, 이것을 사회투자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을 키워주고 일할 자리들을 만들어주는, 그렇게 해서 복지가 일과 연결이 되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는 당신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당신이 일할 일자리를 만드는 것까지는 하겠다. 그렇지만 일은 누가 하라? 당신이 거기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해서 자기 부양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네가 네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혼자 복지를 다 담당하던 게 옛날 복지국가 스타일이라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 역할은 좀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더 늘리는, 민간의 영리 비영리 섹터의 역할을 늘려서 사회복지 공급 주체를 좀 다원화하자. 이것을 복지다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걸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 혹은 얘를 유사용어로 페이비언주의 혹은 페이비언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이론, 이념이 기초가 됐던 건 뭐죠? 194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의 복지국가 시대의 사상적 기반이 얘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다시 복원하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해 하면서 제3의 길을 얘기했던 거라서 4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118번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지국가 위기의 위는 1970년대 중반 이후예요. 석유파동 이후에 경기가 침체됐고 국가재정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 복지국가 시대에 국가가 복지를 하겠다고 이 복지 관련된 관료 및 행정기구를 너무 키워놨어요. 그리고 국가 혼자 다 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게 포디즘적 생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적은 품목을 계속 찍고 생산하고 소품종 대량 생산 이런 거죠. 이것도 이제는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본으로 이제 복지국가라는 게 자본주의와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이제 복지국가를 우리가 허용을 했던 건 자본주의가 만드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복지국가가 어느 정도는 재분배를 통해서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정당성을 가지고 허용이 됐는데, 문제는 이 1970년대쯤 돼서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는 거죠.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실제로 소득 불평등이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근데 복지국가가 실제로 그런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가진 놈들은 엄청 많이 자본을 축적하고, 그러고 이쪽은 또 너무 못 살겠다 싶으니까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근데 복지의 수요는 되게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복지국가가 제대로 좁혀주지도 못했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과연 정당한가, 이유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를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과 그리고 복지국가가 과연 정당한가의 모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국가 위기에서는 이제는 복지를 국가 혼자 다 하지 말고 함께 하자라는 거죠. 민간과 공공이 함께, 그래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부는 조금 역할을 줄이고 민간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혹은 함께 하는 거죠. 정부가 이제 만든 걸 민간이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혼합을 통해서 역할을 조정하자라고 하는 것. 이거는 복지국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복지국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119번 사회투자국가 하면 우리 기든스, 제3의 길 기든스 떠올려야 합니다. 자, 기든스는요, 앞서 얘기했듯이 돈 주는 복지 말고 전통적 복지 패러다임은 돈 주는 소득 보장 중심이었거든요. 그걸로
회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인적 자본, 사람 자체를 키우자, 인적 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 투자 국가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 혹은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적으로 동시에 함께 추구하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돈 줌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득 결핍을 해소하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게, 감소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 이런 소득 격차를 이쪽은 내리고 이쪽은 올려서 재분배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건 결과의 차이를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강조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이거든요. 결과의 평등인데요. 근데 기든스의 제3의 길 혹은 사회투자국가에서는 결과의 평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일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회의 평등을 더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120번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노인 부양비가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자꾸 늘어서 노인 부양비가 증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1번 또 사회투자 전략이 나왔어요. 이거 기든스의 사회투자국가 제3의 길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이후에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서 가장 주 타겟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고요. 사회정책은 항상 경제정책과 통합적으로 실시하자. 이 말을 이제 근로 연계 복지를 강조한다. 근로와 연계된 복지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나요? 기회의 평등을 지향하나요? 예, 결과의 평등 아닙니다. 이거 기든스는요,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인적 자원의 육성을 통해서, 자본의 육성을 통해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걸 강조하고요.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 122번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존에는 공공에서 담당했던 걸 시장으로 넘깁니다. 이거 같은 말이 뭐죠? 민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고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직, 평생직장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계약직,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등등과 같은 교용 형태를 되게 다양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고 이런 것들이 항상 있는, 해고 위험이 항상 있는 요런 이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완화된 게 아닙니다. 자, 복지국가 시대에는 이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가장 주 타겟으로 했지만, 근데 이제 이 석유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197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80년대 신우파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양극화의 심화였잖아요. 예, 그래서 소득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90년대 기든스는 복지의 투자, 생산적인 성격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시장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이런 거, 실제로 우리 뽑아주면 우리가 이런 거 인하하겠다 해서 신우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3번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에요. 예전에는 산재나 질병이나 노령이나 사망이나 장애나 등등등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없었죠? 일을 할 수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으면 소득이 다운이 돼서 그래서 빈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드 소셜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하고 다르게 새롭게 출현한 그러니까 뉴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 것은, 자, 여성들이 이제는 집에서 애만 돌볼 수 없어요. 돈 벌러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가정, 이 양립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사회적으로도 가정에서도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져요. 혹은 유연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요, 일을 해도 이 일이 나를 평생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국가 간의 노동인구 이동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해서 계속 복지 수요는 늘어나요. 근데 복지 재정은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복지 역할을 다운시키고 그거를 민영화, 시장으로 떠넘기게 되는데 이 민영화의 결과로 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사회투자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문제 풀었으니까 기든스, 그 다음에 근로와 복지를 연계하자, 혹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자,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빈곤의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감소,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 그 다음에 소득 보장보다는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적 투자를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까 했었습니다. 자,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는 결과의 평등 아니고요. 기회의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 집단에게 돈 주는 복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동 세대에 대한 선제적 투자, 특히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교육적 투자에서 가장 주 타겟은 아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맞는 거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소득 재분배를 강조했던 거, 그래서 수요의 창출을 강조했던 건 이거는요, 복지국가의 시대예요. 복지국가의 시대는 언제죠? 194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이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투자 국가는 1990년대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옛날 복지국가 스타에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 125번 제2차 세계대전 1945년 세계대전 종식 이후 서구 복지국가가 전개되죠. 이때부터가 복지국가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국가의 시대가 70년대 중반까지 전개가 됩니다. 자, 이때는요, 노동과 자본이 극단적으로 대립한 게 아니에요. 이 복지국가가 가능했던 건 전후 복구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이걸 대타협의 시대, 합의의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한 거예요. 타협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의 이념으로 얘기를 할 때 정치 이념으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민주주의, 정치 이념으로는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고 페이비언 사회주의 혹은 페이비언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이념으로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 이걸 얘기한 거 케인즈주의 있잖아요. 케인즈주의. 그래서 유효수율의 창출을 위해서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재분배 정책을 국가에서 진행하도록 했던 케인즈의 경제 정책은 서구 복지국가 발달의 중요한 경제 사상이 됩니다. 자유방임주의는 뭐예요? 이거는 국가는 끼지 마라. 시장의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국가의 역할 최소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복지국가 발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서구 복지국가 발달 전개에 또 영향을 준 세 번째 요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1942년에 제출했던 베버리지 보고서죠. 그리고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국가 시스템의 핵심은 뭐다? 공공부조가 아니라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는요,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국가 책임을. 그래서 5번도 옳지 않습니다. 자, 126번 길버트가 주장한 권능부여 국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기든스 같은 경우는 기든스는 기존의 복지국가의 대안으로 재편 전략으로 사회투자국가로 가자. 사회투자국가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시 버클리의 길버트 교수는 enabling state,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아주는 복지가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국가로 가자. 그래서 능력개발 국가 혹은 권능부여 국가 뭐 등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일단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이에요. 근로를 촉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계속 가난하면 다 퍼주고 이런 것 말고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기 삶에 대한 부양 책임을 일단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돈 퍼주는 복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인도 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함께, 민간이 함께, 그래서 복지 다원주의를 강조한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복지 혼합을 강조한다라고도 얘기하고 민영화를 강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내용으로만 보면은요, 기든스의 사회투자 국가하고 길버트의 권능부여 국가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자립 능력과 이를 통한 스스로의 부양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도와는 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최선을 다해서 자립자활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 전제 하에서 돕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것과 가장 관련이 되는 표현들로 묶인 게 4번입니다. 딱 봤을 때는 너무 어지럽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힘들지만 일단 공공이 담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길버트도 그다음에 이제 그 기든스도 함께한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거 혹은 공공의 많은 역할을 민간으로 넘기는 거 이런 걸 강조하는 거고요. 노동의 재상품화라는 거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 사람을 다시 교육과 훈련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얘도 길버트나 기든스가 얘기하는 주장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의 탈상품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일을 못하니 시장에서 일을 못하니 국가가 복지정책으로 그래도 당신을 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권능부여 국가나 사회투자 국가에서는 탈상품화보다는 다시 그 사람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너무 권리, 뭐 사회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권리 이런 얘기 나오면 요거는 좀 부적절한 게 기본으로 길버트의 마인드는 뭐죠? 길버트도 그렇고 기든스도 그렇고요. 권리만 주장하지 마라. 너도 네 책임을 다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표현은 권능부여 국가나 사회투자 국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도 네 책임을 다하라. 이 공적인 운영도 잘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최저소득의 수준은 보장하겠다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소득 보장은 해줄게 이런 느낌으로 권능부여 국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권능부여 국가나 사회투자 국가하고는 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예요. 독일 비스마르크가 사회 입법을 했습니다. 자, 가장 최초의 사회보험을 도입을 했는데요. 질산년입니다. 자, 그래서 1883질, 그 다음에 1884산, 그 다음에 1889에서 연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83년 질병보험이 가장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 1번이 바로 답이니 2, 3, 4, 5는 안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거든요. 1884년에 산재보험, 1889년에 노령 폐질연금 맞거든요. 근데 산재보험은 지금 우리나라도 노사가 반반 아니에요. 이게 뭐죠? 노사가 반반이 아닙니다. 제가 X를 딴 데다 쳤습니다. 노사가 반반이 아니라 사업주, 사용자가 전액이에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게 왜냐하면 산재보험의 가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의 사업주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보험료 다 냅니다. 자, 마찬가지로 독일의 비스마르크의 산재보험도 노사가 아니라 사측에서 100% 다 부담하는 형태였고요. 1889년 노령 폐질연금이 전국민 대상 아닙니다. 전국민 대상이 아니었고 노동자 대상이었어요. 생산직 노동자, 저소득 근로자 대상이었고 전국민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이 사회보험 입법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약간 사회주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로 도입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보험은 전국적으로 일원하던 통합조직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거 통합 방식을 얘기하는데 독일은 통합주의가 아니라 뭐예요? 조합주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조합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자, 128번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도입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보험의 형태는 원래 있었던 상호구조조직, 우리로 얘기하면 개 같은 모임 있잖아요. 개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모델링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의 주도로 입법이 된 게 아니라 비스마르크에 의한 당근과 채찍 정책의 일환으로 통제적인 의도로 도입이 됐던 거고요.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국가의 복지,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도입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그 당시에 사회주의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비스마르크가 이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이거는 무슨 음모가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국가 말을 잘 듣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미끼에 불과하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라는 거고요. 노동자들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 말을 좀 잘 듣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라는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인데요. 미국은 사모합니다. 노 싫어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935년 사회보장법에서 미국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노 싫어요예요.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을 도입을 하게 되죠. 실업보험을 도입을 했고, 이때 건강보험 혹은 의료보험 혹은 질병보험을 도입했다 안 했다?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은요, 그때는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의료보험은 1965년에 이 사회보장법 개정을 하면서 메디케어라는 이름으로 그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가 않고요. 1, 2, 3, 4는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35년 미국 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노,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노령연금과 실업보험이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연방정부가 재정도 운영도 둘 다 담당을 했던 거고, 실업보험은 연방정부가 재정을 담당하지만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 문제나 노령 문제, 그래서 이제 사람이 빈곤해지는 원인이 그 사람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실업률이 높아서 혹은 노령으로 인해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사회보험이 나타났던 거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사회보장법을 입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구조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한 거고요. 사회보장법 자체가 사회보험만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근데 다른 거 모르더라도 사회주의 이념이 노동자들 사이에 너무 확산이 돼서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했던 목적은 뭐였어요? 이건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왜 도입됐는가를 설명하는 얘기지 이 미국 얘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번. 미국에서는 1996년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 10F라고 해서요. 빈곤가족 한시 지원이에요. 템포럴리예요. 템포럴리 에이드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시스턴트 하겠다. 그래서 기본으로 너를 오랫동안 내가 막 계속 책임지고 주구장창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 사이에 네가 먹고 살 길을 구해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게 AFDC입니다. 1935년 사회보장법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제정이 됐던 게 AFDC예요. 근데 이제 얘는요, 수급 기간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해라고 하는 근로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10F로 교체가 되면서 얘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10F로 이제는 수급기간의 제한을 두겠다. 그 다음에 근로 의무를 지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립과 근로를 촉진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 혹은 훈련을 꼭 받아야 하고 5년을 넘지 않은 선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려요. AFDC는 폐지가 됐고, 그리고 폐지하고 난 후에 10F를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번호 순서가 좀 이상해서요. 이거 여러분 5번 아닙니다. 4번은 요거예요. 요게 답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